자, 오늘 사연은 주인공인 김주환님이 직접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주환님은 한때 대형마트의 시설 보안팀에서 일하셨던 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드나드는 지하 주차장 같은 곳 말입니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안전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오래된 건물일수록 빛이 닿지 않는 공간에는 그곳의 역사와 얽힌 끔찍한 흔적들이 남아있기 마련이죠. 주환님이 입사했을 때 선배들이 신입들에게만 은밀하게 전수하던 지하 3층 35번 기둥에 관한 금기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경찰 기록에는 단순한 안전사고로 처리됐지만 현장에서 일했던 관리팀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가장 끔찍한 괴담이라고 합니다. 그곳 지하 3층 주차장에 35번 기둥 뒤에 묶여있던 검은 깃발의 의미를 알게 된 주인공 김주환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대형마트 주차장의 보안 및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유지보수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물 지하 3층에 위치한 주차장은 저희 팀이 매일 순찰하는 가장 중요한 구역 중 하나였죠. 주차장 시설 관리 일은 겉보기엔 평범합니다. 고장난 조명을 교체하고 누수된 배관을 점검하며 CCTV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일의 연속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빛이 닿지 않는 공간에는 단순한 시설 고장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걸 깨닫곤 했습니다. 특히 지하 3층 주차장의 35번 기둥 근처는 유독 기분이 찜찜했어요. 그곳은 주차장 구석, 벽과 비상계단 사이에 있는 잘 쓰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주변 조명도 자주 깜빡였고 왠지 모르게 항상 습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죠.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그 구역은 암묵적인 금기구역처럼 취급되었어요. 동료들도 딱히 이유를 설명하진 않고 야, 35번 근처는 그냥 빨리 지나가, 괜히 쳐다보지 마 라고만 했죠. 하지만 저는 원래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 그 금기를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야간 순찰 중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35번 기둥으로 다가갔습니다. 기둥 뒤쪽 주차장 벽과 좁게 붙어있는 틈을 손전등으로 비추자 저는 즉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곳에는 낡고 검은색 천 조각이 기둥에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쓰레기나 걸레가 아니었어요. 천 조각의 끝부분은 마치 깃발처럼 삼각형으로 잘려 있었고 깃발 전체가 빨갛고 검은 무언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천은 아주 오래전에 묶인 듯 보였는데 겉면은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그 끈적하고 비릿한 냄새는 코를 찔렀습니다. 냄새는 오물이나 부패된 냄새가 아니라 마치 피와 쇠가 섞인 듯한 강렬한 살기를 담고 있었죠. 저는 이걸 건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저 검은 깃발이 분명 이 주차장에 감도는 불길한 기운의 근원이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때 등 뒤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슥, 슥, 마치 낙엽 위로 무언가 질질 끌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뒤를 돌아봤지만 넓은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차된 차들만 길게 늘어서 있을 뿐이었죠. 분명 제가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들렸던 소리였는데 말입니다. 환청인가? 아니면 누가 나를 보고 있나? 순찰 장비를 확인하니 제 주변에 CCTV는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 재빨리 검은 깃발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후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야간에 찍은 사진을 들고 팀장님께 갔습니다. 35번 기둥 뒤에 묶인 저 검은 천이 무엇인지 물었죠. 팀장님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저를 한적한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김주임, 자네 설마 그걸 건드리진 않았겠지? 팀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35번 기둥과
그 검은 깃발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건물은 25년 전 처음 지어졌는데 당시 지하 주차장 건설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시공을 담당했던 건설사가 부도가 났고 공사 도중 인명사고도 몇 건 있었으며 특히 35번 기둥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노동자 한 명이 매몰되어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그 사고 이후로 주차장에 이상한 일들이 너무 자주 발생해서 당시 건물을 인수한 대형 마트 측에서 외부 무속인을 불러 봉인의식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그 깃발은 허주시를 묶어두기 위한 거였어. 정확히는 터에부터 악순환을 일으키는 잡귀들을 봉인한 거라고. 그 깃발은 그 주차장 터에 묶인 억울하게 죽은 영가들의 원한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들이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봉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35번이라는 숫자가 붙은 기둥은 그 원혼들이 가장 강력하게 집결하는 곳이라고 했죠. 봉인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봉인이 깨지면 그들이 찾는 다음 희생양이 생기는 거지. 팀장님은 저에게 절대 그 깃발에 다시 접근하거나 혹시라도 그 끈이 풀려 있다면 다시 묶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만약 형태가 변하거나 훼손되었다면 즉시 자신에게 보고하고 무속인을 불러야 한다고 했죠. 팀장님의 경고를 들은 날 밤부터 저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순찰을 돌 때마다 35번 기둥을 최대한 피하려 노력했지만 그곳에서 들려오는 미약한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며칠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새벽 1시, 저는 시설 점검을 위해 지하 3층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35번 기둥 근처를 지날 때였는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쿵쿵 하는 소리가 벽에서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마치 벽 안에서 누군가 필사적으로 벽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갑자기 몸이 석고상처럼 굳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벽에서 나는 소리가 멈추더니 제 뒤, 그러니까 35번 기둥 뒤편 틈새에서 아까 제가 들었던 그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슥, 슥, 슥. 이번에는 소리가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저는 억지로 고개를 돌려 등 뒤를 봤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기둥 뒤 좁은 틈새에서 새하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축축하게 젖은 장갑 같은 것이었는데 손가락 5개가 보였습니다. 그 손은 35번 기둥에 묶여있던 검은 깃발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깃발을 힘껏 당기자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깃발을 묶고 있던 매듭 중 하나가 풀려버렸습니다. 매듭이 풀리자 주차장 전체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땀을 흘리며 간신히 움직일 수 있게 되자마자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팀장님과 함께 35번 기둥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검은 깃발은 여전히 묶여 있었지만 어제 풀렸던 매듭 하나는 다시 묶을 수 없을 만큼 넝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둥 주변 바닥에 말라붙은 붉은 액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핏자국 같았지만 양은 매우 적었고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팀장님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결국 봉인이 약해졌군. 이게 목마름의 흔적이야.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 깃발은 단순히 영혼을 묶는 용도가 아니라 터에 갇힌 억울한 원혼들에게 피해 공양을 바치던 주술적 잔재물이었다고 합니다. 붉은 자국은 과거 봉인의식을 할 때 사용된 피의 일부였는데 깃발이 풀리면서 영가들이 다시 목마름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결국 마트 측은 긴급히 다른 무속인을 불러 대대적인 퇴마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그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설 문제들이
사실은 봉인된 원한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깜빡이는 조명은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의 시선이었고, 쿵쿵거리는 소리는 벽 속에서 벗어나려는 절규였으며, 차가운 기운은 이 세상에 남겨진 망자들의 차가운 체온이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 이후로 주차장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리 시세보다 저렴한 집이 있더라도 그 집이나 건물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익숙한 지하 깊은 곳일수록 인간의 욕심과 비극적인 죽음이 얽힌 진실이 꽁꽁 묶인 채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연은요, 간호사 박지은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지은 씨가 산후조리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겪은 정말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은 씨의 시점으로 그날 밤의 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고급 산후조리원에서 야간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간호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한 지 석 달째였는데요. 야간 근무는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어요. 그 산후조리원은 15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큰 곳이었습니다. 1층은 로비와 상담실, 2층부터 12층까지는 산모들 객실, 13층은 직원 휴게실과 사무실, 그리고 14층이 신생아실이었어요. 15층은 옥상 정원이었고요. 제가 맡은 업무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14층 신생아실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신생아실에는 총 20명의 아기들이 있었어요. 각 아기 침대마다 번호표와 산모 이름이 적힌 명찰이 붙어 있었고요. 지은 씨, 오늘 첫 야간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해요. 애들 울면 안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타주고, 그게 전부예요. 선배 간호사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해 보였어요. 저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0시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선배 언니는 인계를 마치고 퇴근했고 신생아실엔 저 혼자 남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복도의 비상구 표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생아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아기들 대부분이 자고 있었거든요. 가끔 끙끙거리는 소리나 작은 울음소리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간호사 스테이션에 앉아서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각 침대마다 달린 센서가 아기들의 심박수와 호흡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모두 정상이었어요. 초록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자정쯤 됐을까요? 7번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보송보송한 아기 냄새가 났어요. 분유를 타서 먹이고 트림을 시키고 다시 재우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생명을 돌본다는 게.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신생아실을 한 바퀴 돌면서 아기들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1번, 2번, 3번 쭉 확인하면서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숫자를 세면서 걸었거든요. 1, 2, 3, 4, 15, 16, 17, 18, 19, 20, 21, 21. 저는 멈춰 섰습니다. 분명히 20명이라고 인계받았는데 다시 세어봤어요. 천천히 하나하나. 1번 김호, 2번 이호, 3번 박고 쭉쭉 세면서 명찰을 확인했습니다. 20번 최오까지 확인하고 나니까 제일 구석 쪽에 침대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 침대에도 아기가 자고 있었어요. 분명히 아까는 없었는데. 아니, 없었던 건가? 제가 못 본 건가? 천천히 그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아기는 포대기에 쌓여서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건 명찰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침대들은 다 머리맡에 번호표와 산모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침대만 텅 비어 있었어요. 혹시 명찰이 떨어진 건가 싶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닥에도 없고
침대 밑에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저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가서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출력된 명단에는 분명히 20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늘자 신생아 현황 총 20명. 그런데 지금 신생아실에는 21명이 있었습니다. 아, 혹시 늦게 입소한 산모가 있나? 저는 당직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14층 신생아실인데요. 혹시 오늘 저녁에 늦게 입소하신 산모 계세요? 아니요. 마지막 입소는 오후 6시였어요. 왜요? 아, 아니에요.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더 이상해졌어요. 그럼 저 아기는 누구 아기지? 다시 한번 신생아실을 돌아봤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 하나하나 명찰을 확인하면서요. 1번부터 20번까지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명찰 없는 아기가 하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저는 다시 스테이션으로 가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바이탈 사인이 떠 있었어요. 21번은 없었습니다. 그 아기는 모니터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명찰 없는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응애, 응애. 다른 아기들처럼 평범한 울음소리였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조그맣고 빨간 얼굴에 꼭 쥔 주먹. 보통 아기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보통 신생아가 3kg 정도 되는데 이 아기는 마치 손뭉치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차가웠거든요. 아기 체온이 너무 낮은 거예요. 보통 신생아는 따뜻한데 이 아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기를 다시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아직 5시간이나 남았어요. 저는 스테이션에 앉아서 그 아기 침대만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기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12번 아기가 울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12번 아기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이고 다시 재우고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12번 아기를 재우고 돌아서는 순간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신생아실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번, 2번, 3번. 아기들은 모두 자고 있었어요. 근데 숫자를 세다 보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22개, 침대가 22개였습니다. 아까는 21개였는데 아기가 또 늘어난 거예요. 이번에 추가된 아기도 명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명찰 없던 아기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배치한 것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미친 거다. 저는 당장 선배 언니한테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근데 그때 신생아실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상구 표시등만 초록빛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문을 닫으려고 다가갔어요. 그런데 문턱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명찰이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플라스틱 명찰 2개.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1번 무명, 22번 무명. 이름 없는 아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울기 시작했어요. 휙 돌아보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명찰 있는 아기들은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우는 건 21번과 22번 명찰 없던 그 두 아기였습니다. 응애.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21번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여전히 가볍고 차갑했습니다. 아기를 달래려고 흔들었는데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아기 목덜미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까만 펜으로 쓴 것 같았어요. 2022년 6월 14일. 날짜였습니다. 그것도 석 달 전 날짜. 22번 아기도 확인해 봤어요. 역시 목덜미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3일. 2달 전이었어요. 그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아기들은 살아서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은 아닐까? 저는 급히 스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산후조리원 기록을 뒤졌어요. 6월과 7월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6월 14일 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산모, 김호우, 긴급이송, 사산. 7월 3일 기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산모 이호우, 응급상황 발생, 사산. 죽어서 태어난 아기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딛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지금 저 아기들은 뭐지? 저는 다시 신생아실을 봤습니다. 21번과 22번 아기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조용히 평화롭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이제 3시간만 버티면 돼. 저는 스테이션에 앉아서 눈을 감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커피를 마시고 볼을 꼬집고 차가운 물로 세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쯤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침대가 23개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였어요.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아기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23번 아기 목덜미에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2년 8월 19일. 한 달 전이었습니다. 기록을 확인하니 역시 사산이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찰칵 슬리퍼 끄는 소리 같았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쪽을 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여자였어요.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여자가 신생아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 아기 어디 있어요? 여자는 신생아실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은 초점이 없었고요. 어머님, 지금 시간이. 제가 말을 걸려는 순간 여자가 21번 아기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엄마가 왔어. 엄마가 데리러 왔어. 여자는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그리고 품에 꼭 안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2명이었습니다. 또 다른 여자들이 신생아실로 들어왔어요. 모두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22번, 23번, 명찰 없던 그 아기들을. 우리 아기, 엄마 여기 있어. 잘 자고 있었구나. 아프지 않았어? 여자들은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그리웠던 것처럼.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여자들은 사산한 아기들의 엄마였던 겁니다. 아기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보낸 엄마들. 그들은 밤마다 이곳에 와서 아기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여자들과 아기들, 엄마들과 아기들. 그들만의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쯤 됐나 봐요. 여자들은 하나, 둘, 아기를 침대에 다시 눕혔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쉬운 듯이. 그리고 한 명씩 신생아실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내일 또 올게. 엄마가 또 올게. 마지막 여자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21번, 22번, 23번 침대가 서서히 흐려지더니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신생아실에는 다시 20개의 침대만 남았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명찰 있는 아기들만. 아침 7시 선배 언니가 출근했어요. 지은아, 어때? 첫 야간 괜찮았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애들 20명 다 괜찮지? 네, 20명 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새 23명이었다고, 명찰 없는 아기들이 있었다고, 사산한 아기들 엄마가 찾아왔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몇 번 더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밤이 되면 아기가 하나둘 늘어나고 명찰 없는 침대가 생기고, 새벽이 되면 엄마들이 찾아와서 아기를 안아주고 가는 거예요.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들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이고 아기였을 뿐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 아기를 품에 안아보지 못한 엄마들, 그들은 밤마다 이곳에서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21번, 22번, 23번 아기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대신 명찰을 만들어줬습니다. 무명이라고 적힌 명찰 대신 천사라고 적어서 붙여줬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올 때까지 아기들을 잘 돌봐줬습니다.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지금도 가끔 그 산후조리원 앞을 지나갈 때면 14층 신생아실을 올려다봅니다. 환한 불빛 아래 20개의 침대, 그리고 밤이 되면 하나둘 늘어나는 작은 침대들. 엄마들은 오늘 밤도 아기를 만나러 갈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들만의 시간 속에서. 오늘 사연은 박서준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박서준님이 직접 겪은 건 아니고요. 이분이 아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분께 직접 들은 실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라는 게 돈이 오가는 일이다 보니까 깨끗하지 않은 사연이 참 많습니다. 특히 낡은 빌라나 오래된 아파트가 시세보다 유난히 저렴하다? 이건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뭔가 찝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중개사분도 이 집을 처음 계약할 때부터 이건 분명 문제가 있겠다라고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사를 들어간 세입자에게서 정말 끔찍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대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김민지 님이 새학기 이사를 준비하며 겪었던 실화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학기를 맞아서 서울 외곽에 좀 낡은 빌라로 이사를 했어요. 이 빌라촌 자체가 오래되긴 했지만 제가 계약한 2층 집이 유난히 가격이 쌌어요. 부동산에서도 급매라고는 했지만 왠지 모르게 공기가 좀 찝찝한 느낌 다들 아시죠? 짐을 풀던 첫날 가장 신경이 쓰였던 건 침실에 있는 붙박이장이었습니다. 나무 문은 낡아 있었지만 겉보기엔 깔끔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깊이가 얕은 거예요. 보통 붙박이장이 60cm는 넘는데 이건 아무리 재봐도 40cm가 될까 말까 했어요. 꼭 뒤편에 뭐 거대한 걸 숨겨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와, 이거 옷이 다 들어가긴 하겠나? 옷장을 열어보면 안쪽 벽은 옅은 베이지색 벽지로 도배되어 있었는데 구석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지를 떼어내봤죠. 안쪽은 시멘트 벽이 아니라 얇은 합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합판과 합판 사이가 실리콘으로 아주 꼼꼼하게 막혀 있는 거예요. 마치 안쪽에서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애쓴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건 건드리면 안 되는 금기 같은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합판 뒤에 숨겨진 공간이 분명히 이 집이 저렴했던 이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강한 직감을 했죠. 다음 날 저는 결국 드라이버와 톱을 꺼내 들었어요. 합판 모서리에 실리콘을 제거하고 틈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합판이 엄청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오래돼서 좀 사가 있었어요. 톱날이
얇은 나무를 긁어내는 소리가 그 밤 빌라 전체에 칠흑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합판을 뜯어냈죠.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약 50cm 정도 되는 깊숙한 빈 공간이 나타났어요. 안에는 두꺼운 단열재가 뜯겨나간 채 축축하게 젖은 시멘트 벽이 보였고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올라오는 냄새, 오래된 곰팡이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아주 미약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오물과 병든 땀 냄새가 섞여서 확 풍겨 나왔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봤더니 벽면이 자세히 보였는데 시멘트 벽 전체에 수많은 손톱 자국이 길고 깊게 패여 있는 거예요. 손가락 5개가 긁고 내려간 듯한 자국들. 그 자국들은 가로로, 세로로 끊임없이 반복되며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벽 하단 구석에는 희미하게 연필로 쓴 듯한 글자들이 보였어요. 춥다, 엄마, 날씨, 날짜가 적힌 메모도 있었죠. 1997년 3월 11일. 그리고 그 아래로 3개의 획이 깊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갇혀있던 시간을 필사적으로 기록하려 했던 흔적이었죠. 와,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곳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 감금되어 있다가 죽거나 사라진 곳임이 분명했습니다. 합판을 뜯어낸 바로 그날 밤부터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을 거예요. 제가 얕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귀 옆에서 슥슥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방의 마룻바닥을 짚고 기어다니는 소리 같았죠. 그런데 소리는 정확히 붙박이장 쪽, 그러니까 뜯어낸 벽 뒤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이불 속에 파묻혔어요. 그 소리는 제가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려 하면 멈췄다가 제가 조용해지면 다시 시작되곤 했어요. 마치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죠. 저는 이 기분 나쁜 동행을 피하려고 방을 벗어났는데 복도로 나가자 소리는 거실 벽을 따라 저를 쫓아왔습니다. 쓱, 쓱, 탁. 그 소리는 항상 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왔어요. 뭐고? 누가 우리 쫓아오고 있는 거가?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 집의 역사를 꼭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저는 빌라 근처에 허름한 슈퍼마켓에서 오래 사셨다는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2층 집에 대해 묻자 할머니는 얼굴을 찌푸리셨죠. 아이고, 그 집. 예전에 거기 치매 걸린 노인이 살았었지. 노인이요? 할머니 말에 따르면 20년 전에 그 집에는 40대 아들과 치매를 앓는 어머니가 살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생활고와 병원비 때문에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결국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려 했다는 거죠. 아들이 말은 병원에 모신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노모가 안 보이더구먼. 할머니는 당시 아들이 치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다고 덧붙이셨어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그게 딱 그 꼴이었지.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죠. 붙박이장 뒤 50cm 공간은 그 아들이 치매 어머니를 세상과 분리하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격리 공간이었습니다. 뜯어낸 합판은 빛과 소리를 막는 장벽이었고 그 수많은 손톱 자국은 그곳에 갇힌 노모의 필사적인 탈출 시도였던 거죠. 그 공간에서 올라오던 냄새가 갇힌 노인의 마지막 채취였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붙박이장에서 나는 소리는 이제 단순한 긁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추워. 엄마, 노모가 아들을 부르는 듯한 희미하고 쉰 목소리였죠. 그 소리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마치 제가 그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도 어쩌면 그 노모는 자신을 가둔 아들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구원해줄
엄마를 찾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쉰 목소리가 비명처럼 변해 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손전등을 켜고 붙박이장으로 다가갔어요. 뜯어낸 합판 뒤 50셈의 어둠 속에서 소리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죠. 너도 나갈 수 없어. 너도 여기 갇혀야 해. 갑자기 뜯어낸 공간 전체에서 시큼하고 끈적한 냉기가 훅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냉기가 마치 노모에 썩어 들어가는 원한이라는 것을 알았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신발을 구겨 신고 문을 열어 젖히는 순간 등 뒤에서 손이 뻗어나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마디가 굵은 노인의 손이었죠. 그 손이 제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절규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며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빌라 계단을 내려왔어요. 빌라 단지를 벗어난 후에야 멈춰 섰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돌아보니 제가 살던 2층 집 창문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죠. 저는 그 길로 다시는 그 빌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집의 보증금은 포기해야 했고 부동산 중개인분은 나중에 조심스레 그 집이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소문나서 결국 공매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전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금기시된 공간을 건드린다는 것은 그 장소에 묶여있던 끔찍한 과거의 고통과 존재를 내 삶으로 불러들이는 일이라는 것을요. 제가 마주한 50cm의 틈은 물리적인 벽이 아니라 한 인간이 감금되어 최후를 맞이한 고립의 덫이었고 저는 그 덫에 잠시 발을 디뎠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해외에 살고 있는 유학생 김민주 님이 한국에 계신 삼촌에게 오래전 들은 이야기를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저희 삼촌은 대형 도시철도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20년 경력의 베테랑 토목 기사셨습니다. 터널이나 지하 구조물은 완벽한 시공을 자랑해야 하지만 사실 땅속 깊은 곳에는 공사 도중 발생했던 비극이나 은폐된 사고들이 묻혀있기 마련입니다. 삼촌 말씀으로는 땅속 깊은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숨겨진 비극적인 흔적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공식 보고서에는 남길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많다고 하셨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삼촌이 직접 겪고 공식 토목기사 보고서에 기록해야 했던 섬뜩한 사건입니다. 도시철도 터널벽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온 미확인 타격음의 진실과 그 타격음을 공식 보고서에 기록해야 했던 토목기사의 섬뜩한 경험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대형 도시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20년 경력의 베테랑 토목기사 김현수입니다. 지하철 터널 공사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하지만 땅의 습성과 압력을 이해하고 작은 진동 하나까지도 관리해야 하는 예민한 작업입니다. 특히 콘크리트 타설 후 초기 안정화 기간에는 터널벽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리가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지하 30매 아래 이곳은 이미 개통을 앞둔 상태로 최종 점검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매일 밤 야간 점검을 통해 터널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레이저 장비로 미세한 변형을 확인했고 일반적인 청진기보다 훨씬 예민한 특수 장비를 이용해 벽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터널 내부의 소음은 보통 배수 펌프 소리, 환기 시스템 소리, 그리고 콘크리트가 미세하게 수축하며 내는 째액하는 소리로 일정합니다. 저는 그 소리들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 구간을 점검하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명백히 이상한 소리를 감지했습니다. 그 소리는
150의 지점의 방수 벽체, 특히 L340이라는 코드가 붙은 구역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소리도 아니고 콘크리트 균열 소리도 아닌 아주 미세한 도 하는 타격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벽 안에서 손가락으로 규칙적으로 벽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 소리는 너무 작았기 때문에 밤 10일시 모든 공사 장비가 멈추고 터널이 완벽한 정적에 들어갔을 때만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용 청진기를 벽에 대고 소리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톡, 톡, 톡. 이 타격음은 30초 간격으로 3번씩 절대 변하지 않는 리듬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알리려는 듯 절박한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소리를 진동 센서의 오작동이나 외부 지층의 미세한 움직임 때문이라고 가정하고 보고서에 미확인 잡음으로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연속 같은 위치에서 정확히 같은 리듬으로 이 소리가 들려오자 저는 더 이상 단순한 노이즈로 치부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 타격음이 들리는 지점의 콘크리트 두께와 내부 배관 위치를 확인했지만 그곳은 두께 40cm의 방수 벽체였고 내부에는 철근만이 빽빽하게 박혀 있을 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물리적으로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10년 전 이 구간을 시공할 당시에 과거 공사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공사 초기 굴착 과정에서 건설사가 한 차례 부도 직전까지 갔었고 인부들 사이에 큰 낙반 사고가 있었다는 소문이 현장에 돌았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당시 현장 인부들은 한 명이 실종되었다고 입단속을 했고 시신을 찾지 못해 공식 기록 없이 공사가 재개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타격음이 들리는 L349역, 바로 이 지점이 당시 낙반 사고가 일어났던 지점과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 후부터 저는 야간 순찰이 극도로 공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터널 벽체를 따라 걸을 때마다 뒤에서 낙엽 위로 무언가가 질질 끌리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칠흑 같은 어둠과 길게 늘어선 콘크리트 벽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멈추면 멈추고 제가 걸으면 저를 따라왔습니다. 마치 이 어둠 속에서 빛도 없이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의 정체를 파헤치려 하지 않고 계속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오는 소리라면 그냥 내버려 두기로 하고 순찰을 계속했지만 밤의 정적에 익숙해진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저것은 빛도 없이 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를 따라오는 것일까? 하는 의문만 커져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타격음이 가장 크게 들리는 L340 벽체 앞에 섰습니다. 청진기를 벽에 대자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톡, 톡, 톡. 그때 저는 섬뜩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타격음이 3번 반복된 후 잠시 정적이 이어지고 다시 3번 반복되었는데 저는 그 리듬을 모스 부호처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의 타격음은 SOS와 같이 긴박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터널 벽 안에 갇힌 영혼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조를 요청하며 벽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재빨리 그 소리를 녹음하여 상사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L349역에서 반복적인 미확인 타격음 확인, 리듬 패턴 분석 결과, 인위적인 구조 신호와 유사함,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상사는 황당해했지만 베테랑인 제가 첨부한
명확한 음성 기록 때문에 보고를 묵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안전팀이 해당 구역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시작했지만 당연하게도 병 내부에서는 어떠한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구조는 완벽했고 소음의 원인은 불명으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간 다음 날 밤 제가 다시 L340구역에 섰을 때 타격음은 변함없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그 소리가 내가 여기에 갇혀 죽었다는 억울한 원혼의 목소리임을 알았습니다. 토목기사로서 저는 이 터널을 완벽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지만 벽 안에 갇힌 영혼의 존재는 어떤 보고서나 설계도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이 미확인 타격음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영혼의 절규, 즉 터에 갇힌 영가들의 원한의 목소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형 건축물의 지하 깊은 곳 역시 인간의 비극적인 죽음이 얽혀 영혼이 굶주리고 고통 속에 갇혀있는 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터널벽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시신을 찾지 못했기에 죽고 난 뒤에도 굶주리고 고통 속에 있으며 그 자리에서 영원히 반복되는 끔찍한 운명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이 타격음은 그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갇힌 상태 그대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결국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터널 구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가 참여하는 모든 지하 구조물 프로젝트에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벽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콘크리트나 흙더미 아래 깊숙이 묻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터에 갇힌 채 자신이 겪은 비극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을지 모르는 영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터널은 지금도 완벽한 도시철도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저는 압니다. L340 지점 벽체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톡톡톡 하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요. 토목기사로서 제가 겪었던 이 경험은 결국 인간의 악에나 은폐된 비극이 어떻게 특정 터를 영적으로 오염시키고 그 흔적이 일상적인 시설물 속에서도 공포로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터널은 차가운 콘크리트 안에 갇힌 채 따뜻함이나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의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의 영역에서만 공유되는 금기나 미스터리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건축물의 어두운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연은요, 제가 택배 상하차를 하던 당시 같이 일하던 동료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편의를 위해 가명으로 강민호 씨라고 하겠습니다. 민호 씨가 아르바이트로 청소 일을 하러 갔다가 겪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민호 씨의 시점으로 그날의 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에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를 발견했어요. 산속 건물, 청소 및 정리 작업, 3일 작업, 일당 20만원, 숙식 제공, 일당 20만원이라니 3일이면 60만원이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청소 알바 구인 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언제 가능하세요? 중년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점잖은 느낌이었어요. 이번 주말부터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외 버스 터미널로 오시면 제가 차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잡혔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깔끔한 정장에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민호 씨죠? 저는 김 집사라고 합니다.
차 이쪽입니다. 김 집사님은 친절했어요. 승합차에 타고 출발했는데 도심을 벗어나더니 점점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기 어디쯤 가는 건가요? 아, 경기도 산속에 있는 기도원입니다. 5년 전에 폐쇄됐는데 건물을 매각하기 전에 정리를 좀 해야 해서요. 기도원이요? 네. 예전엔 신도들이 머물면서 기도하던 곳이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차는 계속 산길을 올라갔어요.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임도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40분쯤 달렸을까요? 숲이 우거진 곳에 4층짜리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천장 도로가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컸어요. 회색 페인트가 벗겨진 콘크리트 건물이었는데 창문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1층 입구 위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그 아래 간판이 보였어요. 은혜기도원. 주차장엔 차가 한 대도 없었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더라고요. 자, 들어가시죠. 김 집사님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1층은 넓은 홀이었어요. 강당 같은 곳이었는데 앞쪽에 단이 있고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의자들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요. 여긴 예배당이었습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신도들이 머물던 방들이에요. 각 층마다 10개씩 방이 있습니다. 그럼 30개 방을 청소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각 방에 남아있는 물건들을 정리해서 폐기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따로 보관하고요. 김 집사님은 저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긴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각 문마다 번호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201호부터 210호까지. 여기 201호가 민호 씨 방입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됩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이었는데 싱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보니까 울창한 숲만 보였어요. 식사는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1층 사무실로 오세요. 저는 거기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집사님이 나가고 저는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했어요. 일단 복도부터 쓸고 닦았습니다. 점심때쯤 김 집사님이 도시락을 가져다 주셨어요. 간단한 식사였지만 맛있었습니다. 오후엔 202호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 방은 손대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202호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 똑같은 구조였어요. 침대, 책상, 옷장. 근데 책상 위에 뭔가 놓여 있더라고요. 공책이었습니다. 검은색 표지에 아무 글씨도 없는 공책. 저는 호기심에 공책을 펼쳐봤어요. 일기장이었습니다. 2017년 6월 1일. 오늘 은혜기도원에 입소했다. 목사님 말씀대로 7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다. 나도 변화되고 싶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2017년 6월 2일. 금식 2일째. 배가 고프지만 참을 만하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육신의 욕구를 이겨야 영혼이 깨끗해진다. 맞는 말씀이다. 2017년 6월 3일. 금식 3일째. 온몸이 떨린다. 하지만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 다른 신도들도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나만 나약할 수 없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계속 읽었어요. 날짜가 지날수록 글씨체가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5일. 금식 5일째. 어지럽다. 계속 환청이 들린다. 목사님은 이게 정상이라고 하셨다. 악마가 떠나가는 소리라고.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 2017년 6월 6일. 금식 6일째.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누가 우는 것 같다. 아니다. 환청이다.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 내일이면 끝이다. 내일이면 승천할 수 있다.
2017년 6월 7일, 오늘이 7일째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다. 목사님께서 오늘 밤 특별한 의식을 하신다고 했다. 지하실에서. 우리는 곧 해방될 것이다. 거기서 일기가 끝나 있었어요. 7일째, 그날 이후로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일기장을 덮고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203호, 204호, 205호, 모든 방에 똑같은 공책이 있었어요. 모두 일기장이었고 모두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7일 금식 기도, 그리고 7일째 밤 지하실 의식. 일기를 쓴 사람들은 달랐어요. 필체가 달랐고 이름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똑같았어요. 모두 7일 만에 일기가 끝나 있었습니다. 210호까지 확인했을 때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저녁을 가져다 주셨어요.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3층 하시면 됩니다. 저기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각 방에 일기장들이 있던데요. 다들 7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김 집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읽지 마세요. 왜요? 그리고 7일째 이후로는 왜 일기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묻지 마세요. 그냥 일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김 집사님은 황급히 나가셨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201호 제 방에서 누워 있었어요.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건물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 일기장들 때문에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지하실에서 무슨 의식을 한 거지?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자정쯤 됐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쿵. 발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김 집사님인가? 하지만 1층 사무실에서 주무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위층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3층이었어요.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발소리가 멈췄어요. 대신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도 소리였어요.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희를 구원하소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렸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어요.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소리는 301호에서 나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방 안에서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또 일기장이 있었어요. 저는 일기장을 집어들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8년 3월 7일, 오늘이 7일째다. 드디어 끝이다. 목사님께서 지하실로 오라고 하셨다. 우리는 곧 승천한다. 곧 자유로워진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뭔가 휘갈겨 쓴 게 있었어요. 안 돼. 여기서 나가야 해. 목사님이 이상해. 지하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도망쳐야 해. 하지만 그 글씨는 지워진 채 덧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니다. 이건 시험이다. 악마의 유혹이다. 나는 끝까지 기도할 것이다. 저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급히 방을 나와 계단으로 향했어요. 1층으로 내려가서 김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사무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김 집사님이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집사님,
이번 사람은 언제까지 있습니까? 3일이면 됩니다. 3일 후면 금요일이군요. 좋습니다. 그날 데려오십시오. 목소리가 낯익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저는 문을 조금 더 열어서 안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흰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목에 목회복을 입고 있었어요. 목사였습니다. 새로운 양이 와야 합니다. 7일간 정화하면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여기서 나가야 돼. 조용히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잠겨 있었어요. 열쇠가 있어야 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창문은 어떨까? 1층 창문들을 확인했지만 전부 쇠창살이 붙어 있었어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뒷문을 찾아야 해. 건물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엌 같은 곳이 나왔고 그 너머로 문이 하나 보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이 있었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지하실이었습니다. 내려가지 말아야 했어요. 하지만 다른 출구가 없었습니다. 혹시 지하실에 비상구가 있을지도 몰라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넓었어요. 천장이 낮았고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문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빈 방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방 안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닥에 가지런히 누워있는 사람들 10명쯤 되어 보였어요. 모두 환자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치 관 속에 누운 것처럼 저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잠만 자는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지 않았어요.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벽에 명패들이 붙어 있었어요. 2017년 6월 7일 승천, 2017년 9월 7일 승천, 2018년 3월 7일 승천. 승천, 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7일 금식 기도 끝에 그들은 이곳 지하실로 와서 죽은 겁니다. 아니, 죽임을 당한 거였어요. 세 번째 방을 열었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명도 넘어 보였어요. 모두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네 번째 방, 다섯 번째 방, 모든 방에 시신들이 있었어요. 수십 구, 어쩌면 100구가 넘을지도 몰랐습니다. 이 기도원에서 죽은 사람들, 금식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목사의 말만 믿고 따라온 사람들, 그리고 영원히 이곳에 남게 된 사람들. 보셨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집사님이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짓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김 집사님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목사님께서는 진정한 신앙을 가르치십니다. 육신을 버리고 영혼만 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천입니다. 미쳤어요. 이건 살인이에요.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원했습니다. 7일간 기도하고 마지막 날 이곳에 와서 평화롭게 잠드는 것을 고통도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특별한 음료를 주시거든요. 마시면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독약이었던 겁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군요. 저한테도. 3일 후 당신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걱정 마세요. 아프지 않을 겁니다. 김 집사님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주사기였습니다. 원래는 7일이지만 당신은 특별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보셨으니까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 뒤가 벽에 닿았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다가왔어요. 주사기를 들고 그 순간 위층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쿵,
뭔가 부서지는 소리였어요. 경찰이다. 나와라.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김 집사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저는 그 틈을 타서 옆으로 피했어요.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김 집사님이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위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에 망설였어요. 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1층 홀에는 경찰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방패를 들고 진압복을 입은 경찰들. 저기요, 도와주세요. 지하실에 시체들이 있어요. 경찰들이 저를 보호했고 일부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얼마 후 김 집사님과 목사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어요. 저들이 다 원한 일입니다.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목사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학교 커뮤니티에서 본 그 구인글을 다른 학생도 봤대요. 그 학생은 수상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조사하던 중 이 기도원의 과거 실종 신고 기록들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하루만 늦었어도 저도 지하실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언론에서는 큰 사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사이비 기도원 집단 살인 사건. 지하실에서 발견된 시신은 총 87구였어요. 모두 2015년부터 2023년 사이에 실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김 집사를 비롯한 공범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하실에 누워있던 그 사람들의 얼굴, 평화로워 보였지만 사실은 속아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각 방에 남아있던 일기장들, 7일간의 기록. 처음엔 희망에 찬 글씨였다가 점점 흐트러지고 마지막엔 악필로 변해가는 글씨들. 오늘이 7일째입니다. 드디어 승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믿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구원받는다고, 더 나은 곳으로 간다고.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경찰이 오지 않았다면 저도 3일 후 그 지하실에 누워 있었을까? 저도 2023년 10월 승천이라는 명패를 달고 있었을까? 은혜 기도원은 지금 철거됐습니다. 그 자리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제 기억 속엔 아직도 그 건물이 서 있습니다. 4층짜리 회색 건물, 각 방마다 남겨진 일기장들, 그리고 지하실에 가지런히 누워있던 사람들. 오늘도 어딘가에선 누군가 7일간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원을 바라며 승천을 꿈꾸며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번 사연은요, 대학생 최수진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수진 씨가 자취하면서 겪은 정말 오싹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수진 씨의 시점으로 그날 밤의 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대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근처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과제에 정신이 팔려서 밀린 빨래를 깜빡하고 있었어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더라고요. 내일 아침 9시 수업에 입고 갈 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처 24시 코인 세탁소에 가기로 했어요.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는데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던 곳이었거든요. 다만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가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들고 세탁소에 도착한 시간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형광등 불빛만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요. 세탁기 돌아가는 윙윙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제일 안쪽에 있는 큰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세제를 넣었습니다. 동전을 넣고 세탁기를 돌리는데 그때였어요. 입구 쪽 세탁기 하나가 멈춰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건 그 세탁기 유리창 안에 빨래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빨래를 맡겨두고 가져가는 걸 깜빡한 모양이었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도 빨래 끝나는 시간 놓친 적 많았으니까요. 별 생각 없이
구석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보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20분쯤 지났을까요?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입구 쪽 그 세탁기요. 빨래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방금 분명히 빨래 들어 있었는데 누가 들어왔나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여전히 저 혼자였어요. CCTV는 입구 쪽에만 하나 달려 있었고 제가 앉아있는 안쪽 구석은 사각지대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아마 제가 핸드폰 보느라 정신없을 때 주인이 왔다 간 거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뭔가 깨름칙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세탁소 안은 형광등 불빛 때문에 환했지만 유리문 너머 밖은 깜깜했습니다. 그 대비 때문에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뒤로 세탁기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도요. 다시 핸드폰을 보려는데 갑자기 형광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찌직, 찌직, 노후된 형광등 특유의 그 소리와 함께요. 순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고 또 어두워지고 그때마다 세탁기들 돌아가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제 세탁기는 아직 15분이나 남아 있었어요. 그냥 나갔다가 나중에 올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 시간에 또 나갔다 오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제 옆에 있던 세탁기가 갑자기 덜컹하고 멈추는 거예요. 빨래가 끝난 것도 아닌데요. 표시창에는 아직 8분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고장인가 싶어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1분쯤 지났을까요? 그 세탁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혼자 다시 작동하는 거예요. 이번엔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세탁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시간을 확인하니 새벽 12시 40분. 제 세탁기는 아직 10분 남았더라고요. 그때 또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이번엔 좀 더 오래, 한 3초 정도요. 그 짧은 어둠 속에서 뭔가 스쳐 지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다시 밝아진 형광등 아래에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입구 쪽 그 세탁기요. 아까 비어있던 그 세탁기에 또 빨래가 들어있는 거예요. 유리창 안에 하얀 옷가지들이 보였습니다. 잠깐, 이거 뭐지? 분명 아까 비어 있었는데 제가 핸드폰 보느라 또 못 본 건가? 아니면 제가 착각한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그 빨래를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세탁기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하얀 옷. 근데 그게 옷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형태가 이상했어요. 마치 뭔가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그 세탁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5m, 3m, 이제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르륵 드르륵 안에 든 하얀 것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표시창은 꺼져 있었습니다. 동전도 안 넣었는데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세탁기 유리창에 비친 게 보였어요. 제 뒤에 서 있는 누군가의 희미한 형체가요. 저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세탁기 유리창을 봤을 때는 그 형체도 사라지고 없었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진짜 이상한 거다. 저는 제 세탁기 쪽으로 후다닥 돌아갔어요. 제발 빨리 끝나라, 제발. 표시창을 보니 아직 5분이나 남아있더라고요. 그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구석 의자에 앉아서 입구 쪽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야 뭔가 들어오면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입구만 보고 있으니까 제 등 뒤가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뭔가 제 뒤에서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때였어요. 제 바로 옆 세탁기, 아까 혼자 멈췄다가 다시 돌아갔던 그 세탁기에서 똑똑똑 뭔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쪽을 봤어요. 세탁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안에 든 빨래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빨래 사이로 뭔가 하얀 게 계속 유리창 쪽으로 밀려왔다가 다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옷인 줄 알았어요. 하얀 티셔츠나 수건 같은 거.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손이었어요. 손가락 5개가 또렷하게 보이는 사람 손. 헉. 저는 비명을 삼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미친 거다. 진짜 미친 거야. 빨래는 내일 다시 가져가면 되지.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출구로 달려갔어요. 유림은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가지마. 낮고 축축하게 젖은 목소리였어요.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문을 확 열어젖히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집까지 5분 거리를 1분 만에 뛰어갔던 것 같아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제야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제 빨래 그냥 두고 왔는데 다음날 아침 해가 뜨고 나서야 용기를 내서 다시 세탁소에 갔습니다. 낮에 보니까 그냥 평범한 동네 코인 세탁소더라고요. 제 빨래는 다행히 그대로 세탁기 안에 있었어요. 빨래를 꺼내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입구 쪽 그 세탁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세탁기 유리창에 뭔가 흐릿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손자국이었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찍힌 5손가락이 또렷한 손자국. 나중에 세탁소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그 세탁기는 6개월 전부터 고장이 나서 사용 중지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전을 넣어도 안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제가 본 그날 밤 그 세탁기는 분명히 혼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세탁소에 가지 않았어요. 아니, 가지 못했습니다. 가끔 그 앞을 지나갈 때면 유리문 너머로 환하게 켜진 형광등 아래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탁기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날 밤 제가 만약 조금만 더 있었다면, 만약 그 목소리에 뒤를 돌아봤다면 지금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그 세탁소를 지날 때면 입구 쪽 세탁기에서 뭔가 하얀 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